오늘 수신된 파일에는 문제 한 번 일으킨 적 없다던 한 학생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친구들도, 이웃들도 이 학생을 두고 하는 말은 하나같이 비슷했는데요. 조용하고 성실하고 문제 한 번 일으킨 적 없는 학생회장. 그런데 이렇게 모범이 되던 학생이 2024년 성인이 되기도 전에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일본에서 좀처럼 없던 일이었죠.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건 그 다음입니다. 그는 재판 내내 사회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살려는 사람이 아니라 죽으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 모습에 일본 사회가 한동안 떠들썩했죠. 시간을 잠깐 2021년 가을에 어느 새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야마나시현 고우시,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지방 도시입니다. 그날 밤에도 주택가엔 여느 때처럼 불이 꺼져 있었고 한 가족이 각자의 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딸. 지극히 평범한 밤이었죠. 그런데 새벽 3시 무렵 그 집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립니다. 들어선 사람은 낯선 침입자가 아닌 이 집 딸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던 학생회장이었죠. 문제 한 번 일으킨 적 없다던 이 학생은 대체 어디서부터 이 새벽까지 왜 걸어왔으며 또 사형 선고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기록을 처음부터 천천히 펼쳐보겠습니다. 무대는 야마나시현 고우시입니다. 후지산을 등지고 사방이 산으로 막힌 분지라 여름엔 덥고 겨울엔 매섭게 추운 조용한 과수원 도시죠. 이 도시의 한 야간 고등학교에 오늘의 인물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선 이런 과정을 정시제라고 부르는데요. 낮에 일하거나 저마다 사정이 있는 학생들이 해가 진 뒤 모여 배우는 야간 과정입니다. 낮의 삶이 순탄치 않았던 이들이 모이는 자리였던 셈이죠. 청년의 이름은 엔도 유키. 2002년 야마나시현에서 태어난 외동이었습니다. 사람들 기억 속 그는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는데요. 말수가 적고 지나칠 만큼 꼼꼼해서 자기가 그어둔 선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마음을 닫고 방에 틀어박혔다고 합니다. 반대로 한번 마음을 정하면 주변이 안 보일 만큼 파고드는 면도 있었습니다. 또 엔도의 유년기는 순탄하진 않았죠. 초등학교 2학년 무렵 친아버지가 급탕기를 훔친 혐의로 체포된 건데요. 실형은 면했지만 작은 동네에서 소문은 순식간에 번졌고 이때부터 가족에겐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여기에 누명 하나가 더 겹칩니다. 친구의 부모가 네가 우리 애 게임을 훔쳤다며 집으로 찾아온 거죠. 엔도는 아니라고 했고 집을 다 뒤졌지만 그 게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한번 붙은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건이 찍은 낙인과 누명으로 굳은 후에 그 위로 흔들리던 가정이 겹치면서 한 아이는 서서히 구석으로 몰렸죠. 이어서 집도 무너지고 있었죠. 위축된 친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했고 얼마 뒤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새아버지가 생겼는데요. 이 새아버지는 집 안에서 목소리가 컸고 때때로 폭력도 휘둘렀습니다. 결국 가족은 엔도에게 같은 아파트 옆방에서 혼자 지내라고 했죠. 한 집에 살면서도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떨어진 14살 아이가 방 하나에 홀로 남겨진 셈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다시 학교에 나가지 못했고 2학년 무렵엔 밥조차 넘기지 못할 만큼 상태가 나빠졌는데요. 이후 기립성 조절 장애란 병명을 진단받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새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불우한 성장 과정이 앞으로 벌어질 일을 정당화해 주진 않습니다. 더 힘든 시간을 견디고도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요. 훗날 법정도 이 배경을 참작하긴 했지만 결론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합니다.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엔도는 주호고등학교 정시제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데요. 방에 틀어박혀 있던 아이가 학생들 앞에서는 학생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은 그를 성실하고 믿음직한 회장으로 기억했죠. 그리고 바로 이 학생회에서 엔도는 한 후배 여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일어선 청년의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이 만남이 한 가족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엔도가 학생회에서 만난 후배는 한 살 아래 여학생이었습니다. 무너져 있던 자리에서 겨우 몸을 일으킨 그에게 그 아이는 조금 특별하게 다가왔죠. 앞서 배경에서 한번 마음을 정하면 주변이 안 보일 만큼 파고드는 면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성향이 또 다시 후배를 향합니다. 엔도는 마음을 전하죠. 나랑 사귀어줄 수 없을까? 미안해. 그런 사이로는 못 볼 것 같아. 하지만 돌아온 답은 거절이었죠. 누구나 한 번쯤 겪는 마음이 어긋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만 엔도에게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주간지 보도에 따르면 이 무렵 후배는 누군가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집으로 값비싼 브랜드 물건이 배송돼 왔고 연락처를 차단해도 집착은 멈추지 않았다고 말이죠. 다만 이 대목은 수사 기록이 아니라 언론 보도인 만큼 세부 정황까지 그대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분명한 건 거절당한 마음이 옅어지기는커녕 점점 무거운 쪽으로 굳어갔다는 점이죠. 여기서 하나 짚어둘 게 있는데요. 엔도의 진술은 재판 내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확히 어떤 마음의 경로를 밟았는지는 한 갈래로 못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진술을 종합하면 대략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처음 그가 세운 계획은 후배 본인을 노린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붙잡아 왜 자신을 거절했는지 따져 묻고 해를 가할 생각까지 미리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계획이 어긋납니다. 후배를 기다리며 지켜보던 중 그 아이가 다른 사람과 가깝게 있는 모습을 봤다는 건데요. 엔도는 그걸 배신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혼자 마음을 주고 혼자 거절당하고 혼자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이 뒤틀린 감정이 결국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족 전체를 향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이 사건의 성격을 가르는 대목이 나옵니다. 엔도는 충동적으로 뛰어든 게 아닌 미리 도끼와 칼을 사뒀고 가스통과 라이터 기름까지 챙겼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데는 칼 한 자루면 충분했을 텐데 왜 불을 낼 재료까지 준비했을까요? 이렇게 미리 준비했다는 사실 하나가 나중에 법정에서 그의 운명을 가르는 가장 무거운 돌이 됩니다. 지금은 이 장면만 기억해 두시죠. 엔도는 도끼와 기름을 챙겨 집을 나섭니다. 2021년 10월 12일 새벽 3시 반 무렵 고우시의 조용한 주택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딸이 각자의 방에서 잠든 집, 그 불 꺼진 집 앞에 그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집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립니다. 엔도는 곧바로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집 앞에서 약 10분간 망설였다고 하는데 그 10분의 갈등 끝에 그는 결국 발을 들입니다. 미리 창문에 테이프를 붙여 소리를 죽인 뒤 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갔죠. 1층에서 잠들어 있던 건 이 집의 부부였습니다. 엔도는 아버지를 먼저 덮쳤고 뒤이어 달아나려던 어머니에게도 손을 댔습니다. 이때 그가 쓴 건 미리 준비한 도끼와 과일칼이었는데요. 칼은 놓치지 않으려고 아예 팔의 끈으로 묶어두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의자를 들어맞고 엔도에게 매달리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끝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쌓이는 과다출혈이었죠. 자상은 내장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무렵 이웃들은 한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만해! 그 외침이었습니다. 한편 2층에는 이 집의 둘째 딸이 자고 있었습니다. 당시 14살 중학생이었죠. 아래층에서 나는 소리에 잠이 깬 아이는 무슨 일인지 보려고 1층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계단 아래에서 엔도와 그대로 마주치고 맙니다. 아이는 신고를 하려고 주방 문을 닫으려 했는데요. 그 순간 엔도가 도끼로 아이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머리를 맞은 아이는 곧장 2층으로 몸을 피합니다. 전치일 주의 부상이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죠. 훗날 법정에 선 법의학자는 이 대목을 이렇게 짚었습니다. 두개골이 함몰될 만큼 강한 힘이었고 맞은 위치가 조금만 달랐다면 그 한 번으로 아이가 숨졌을 수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엔도는 도망친 아이를 뒤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일을 시작했죠. 그는 집에 미리 가져온 가스통 9개를 놓고 그 주변에 라이터 기름 3통을 들이부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였죠.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였다곤 하지만 폭발의 위력은 부부의 몸을 날려버릴 만큼 강했습니다. 목조 주택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화재는 3시간 반 만에야 진화됐습니다. 집은 완전히 타버렸고 이 가족이 기르던 고양이도 그 불길에 목숨을 잃었죠. 그 사이 두 딸은 살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다친 동생과 언니는 맨발로 2층 베란다를 넘어 집을 빠져나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500m쯤 떨어진 편의점 불빛을 향해서였죠. 언니는 뛰면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침착하라고 다독이는 경찰관에게 그 아이는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지극히 평범했던 밤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다시 법정입니다. 자수도 했고 행위도 인정했지만 재판은 무려 21번이나 열립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나이입니다. 사건이 난 2021년 엔도는 19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인 2022년 4월 일본에서 개정소년법이 시행되는데요. 여기서 특정소년이라는 개념이 새로 생깁니다. 만 18세와 19세를 가리키는 말이죠. 쉽게 말해 어른과 아이 사이의 중간 단계를 하나 만든 겁니다. 즉 소년법의 보호는 받되 성인에 가까운 무거운 책임도 지우겠다는 거였죠. 이 특정 소년에겐 큰 변화가 따랐습니다. 중대범죄로 기소되면 실명과 얼굴 공개가 가능해진 건데요. 엔도 유키가 세상에 공개된 게 바로 이 조항의 첫 적용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책임 능력이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살인과 방화는 인정하면서도 동생을 노린 살인 미수는 부인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인정되면 형은 크게 가벼워지죠. 정신감정을 맡은 병원장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엔도에게 병이라 할 것은 없지만 행위장애, 애착장애, 복잡성 PTSD 같은 장애는 있다고요.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라며 약한 대상에게 공격성이 자랐고 어릴 때 곤충을 죽이거나 기르던 개를 학대한 정황도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엔도가 옳고 그름을 알고 자신을 억제할 수 있는 완전한 책임 능력을 갖췄다고 봤습니다. 결국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엔도는 흉기를 미리 사뒀고 칼을 팔에 묶었으며 불을 낼 가스통과 기름까지 갖췄고 증거를 없앨 생각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사건 전 가스통 폭발 같은 것을 검색하고 관련 영상을 봤다는 사실도 법정에서 드러났는데요. 이 모든 게 충동이 아니라 작정하고 준비한 범행이라는 가장 무거운 증거가 되었고 2023년 12월 검찰은 사형을 구형합니다. 왜 계속 침묵하십니까? 사회로 돌아갈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18일 고우지방재판소는 엔도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은 강고한 살인에 따른 집요하고 잔혹한 범행이라며 19이라는 나이를 최대한 참작해도 사형을 피할 사정은 되지 않는다고 밝혔죠. 특정 소년에게 사형이 선고된 일본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은 다시 그 항소로 돌아갑니다. 2024년 1월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피고인은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변호인은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엔도는 그 항소를 자기 손으로 취하해버립니다. 사실 그는 재판 과정에서부터 이미 그 뜻을 내비치고 있었는데요. 왜 침묵하느냐는 물음에 그가 내놓은 답은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렇게 2024년 2월 2일 엔도 유키의 사형이 확정됩니다. 특정 소년에게 사형이 확정된 일본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이상 오늘의 수신을 종료하며 야마나시현 고우시에서 실제로 벌어진 특정 소년 첫 사형의 기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